크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 현장으로 걸어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100명이 넘는 분들께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행사장 입구에서 저를 맞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 것은 제가 전혀 기대를 하지 못했고, 사실 지난주 토요일에 창원에서 강연을 한번 했었습니다. 강연을 한번 했었는데 제니커님 너무 감사합니다. 60여 분 정도가 오셔서 강연을 들으셨는데요. 대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실 줄 정말 몰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세워주신 것은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 대한 절박한 그 마음을 함께 하셔서 오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선관위에서 관계자가 나오셔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 자리는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2024년 작년 7월 31일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이틀 만에 탄핵을 당했고, 마침 이걸 제가 만들지는 않았는데 준비하신 분이 이게 제가 탄핵 심판 끝나고 기각이 됐을 때 찍혔던 사진입니다. 아마 작년 올해 들어서 가장 기분 좋았던 때가 저 때가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는 탄핵을 당할 이유도 없었고 마땅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었는데 제 업무가 180일 가까이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때 사진을 저렇게 올렸네요. 그럼 제가 강연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께서 화면 보시기에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제가 이 제목을 방송사법이 아니라 방송사법이 아니라 언론이 무너지면, 언론이 침묵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이런 제목을 잡았었는데, 실제 여러분들께서 소위 레거시 미디어를 보시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방송 3법, 방송 4법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일반 시민들께서 언론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시지만 도대체 이 방송 4법이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지 이 설명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있었고 직접적으로 이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비교적 소상하게 제가 겪은 일들을 설명해 드릴 위치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그 기사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왼쪽은 MBC, 오른쪽은 TV조선 방송을 있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트를 좀 했는데, 이게 보면은 4월 4일 올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나왔던 그 당일날의 뉴스를 비교를 한 거거든요. 한번 비교를 보시죠. MBC의 그 앵커가 소위 클로징 멘트에서 한 말인데요. 제가 그대로 옮겨봤어요. 그래도 이 시간들을 훗날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빛나는 날들 중 하나로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오늘 이뤄낸 주인공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음을 모은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MBC는 보도를 했고요. TV조선 한번 보시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대 야당의 횡포에 대해 도구는 지적하고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거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왼쪽은 보면 그 앵커의 가치 판단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판단은 시청자들에게 맡기고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기고 팩트를 전달해 주는 것이 저는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물론 뉴스 해설에서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MBC 뉴스데스크라든가
TV조선의 뉴스9의 경우에는 사실상 팩트를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 MBC 기사를 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빛나는 날들이라고 해서 탄핵이 잘 된 결정이다 이렇게 같이 판단을 하잖아요. TV조선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또 거대 야당의 횡포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는 사실을 같이 공개를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저는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잘 들리세요? 저의 경우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 7월 31일에 제가 취임을 했습니다. 아까 김태령 교수로 인사 소개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김민석 총리는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를 했어요. 저는 인사청문회 사를 했습니다. 사를 했고 그 소위 저는 빵 제 돈으로 제가 그걸 제 돈으로 정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그런데 아까 신대표도 이야기를 했지만 퇴임하기 직전에 굉장히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 또 정비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그때 당시에 기자나 PD들은 압도적 다수야 대부분이었을 텐데 파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선물용으로 빵을 제가로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거의 뭐 7, 8년, 9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프레이밍을 하는데 업무카드 같은 경우도 저는 제가 스스로 깨끗하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안 해도 되는 걸 제가 공개를 해가지고 그 순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총리의 경우에는 거의 자료를 공개를 하지 않았죠. 저는 또 자발적으로 공개를 해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근데 이 탄핵의 경우에 보면은 약간 이야기를 좀 진전시켜서 제가 다녀보니까 직무정지를 제가 73일, 그러니까 2024년 8월 2일에 탄핵이 돼서 직무 복귀한 게 2025년 1월 23일입니다. 관리예상,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예상 탄핵은 6개월 안에 탄핵 심판이 끝나는 게 관리입니다. 6개월이면 180일이잖아요. 138. 근데 178일인가 거의 6개월 다 채우고 지금 복귀를 했죠.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 기억에 29번째 탄핵된 케이스고 법 입법부에서 29번째 탄핵 소추가 된 케이스고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됐죠. 그 외에도 28건의 탄핵이 있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나중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런 장관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원까지 감사원장, 최대의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관장, 어느 기관이나 회사도 마찬가지고 장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큰 권한이 뭐겠습니까? 인사권과 예산권입니다. 그러니까 부처에서 저의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이사권을 제가 가지고 있었겠죠. 뭐 과거에 있었지만 그리고 물론 예산은 정부 부처에 대한 예산은 국회에 정부가 편성을 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결정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예산이 개정이 되면 그 예산을 활용하는 권한도 조직의 기관의 기관장이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저의 경우에는 일단은 탄핵이 됐으니까 정부에서 배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 탄핵시켜, 감사원장 탄핵시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시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당해봤는데 제가
14개월 근무를 했지만 정작 제대로 근무하면 4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심지어는 제가만 비웠으면 비서실에 대한 운영비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서실 운영비를 제가 냈어요. 객단이 한 400만,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초기에는 차량 유류비도 기름값도 제가 냈습니다. 근데 그게 대통령실로 치면 대통령실 특활비를 주지를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비서실장이든 비서관이든 행정관이든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급, 물론 이제 월급을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지만 월급 외에 업무를 추진하는 비용이 들까 아닙니까? 영원으로 만들었어요. 검찰에서 활동하는 그 특활비도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당 입법부죠. 대통령으로 인정 못하겠다. 장관들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 운영비도 주지 않겠다. 인사권과 예산 권한을 무력화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뉴스를 보시면 뉴스에서 이렇게 특활비도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찰의 특활비도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으시잖아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왜? 제가 당해봤으니까요.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그냥 법으로 입법부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순간 저는 사무실 못 나갑니다. 저한테 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을 했던 차량 그 주사 또 비서실 그 인력들 모든 것이 다 끊깁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진숙이 민주당한테는 반대가 되는 인물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저는 다른 의미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그 직무 정지, 탄핵을 당해봤는데 28건에 30건에 가까운 탄핵을 경험한 대통령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전 제가 당해봐서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구 MBC 사장도 제가 참 아꼈던 후배인데 국제부에서 제가 많이 괴롭혔습니다. 괴롭혔다는 것은 뭐 달리 괴롭힘이 아니라 일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휴일에도 좀 일도 시키고 그래서 정말 참 열심히 내던 후배가 대구 MBC 사장으로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MBC가 제가 30년 넘게 일을 했던 사용했던 MBC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십시오. 자, 2020년 10월 북한의 열병식입니다. 이때는 보면 김정은이 그 사진을 오른쪽 우리가 이런 걸 어깨거리라고 하는데 오른쪽 어깨거리에다가 두고 그 자막 이게 한번 보십시오. 밤축제로 꾸민 열병식. 열병식을 이제 축제라고 표현했죠. 벌써 긍정적인 게 보이죠. 남녀 동포와 선남자들. 저는 이런 거 정말 좀 괴로운데 남녀 할 때 기억이 아니고 키읔이에요. 지금 이제 요즘 자막 품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 때 국군의 날에 열병식을 했는데 올해 또 대규모에다가 라운드까지 찍어가지고 대규모 크게 했다는 걸 이제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또 그건 또 뭡니까? 군사정권 강굴에도 라운드 안 찍어도 돼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일부 시민들은 도대체 특정 공영방송이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라고 우리가 진짜 이 방송사에서 이렇게 막 올리고 그러면 방송사고라고 그러는데 미안한데 삐삐거리면 듣는 분들 굉장히 불쾌하신데 좀 낫죠.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최근에 보니까 대통령도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업무보고 받으면서 북한에서는
우리 나만이 대한민국이 부침할까봐 걱정한다고. 근데 사람이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순간 그것도 최고 행정부 수반, 행정부의 최고 지도자가 왜 북한의 우려를 전달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가 또 직접 그 자료도 다 모아놓고 기록을 해둔 건데, 제가 2012년에 MBC에서 기획홍보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사업을 담당을 했습니다. 사업을 담당한 부서가 기획본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도 사상 최장, MBC 사상 최장 170일 파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파업이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은 MBC 역사상 경영진이 이긴 승리를 거둔 최초의 파업이라고 합니다. 총선을 보면은 저도 그 전에 사장님들께 임원들께 그런 이야기지만 20일 파업을 한다, 30일 파업을 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노사가 합의를 하죠. 합의를 하는 건 뭐 좋은 일이지만 임금 협상이나 그리고 조건과 관련한 협상은 타협을 해야 하고, 저는 뭐 노조는 아주 마땅히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노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MBC의 경우에는 민노총 노조가 압도적 다수입니다. 2022년 현재 가장 최근의 통계를 보면은 노조 가입할 수 있는 소위 그 정규직 사원이 한 1,600, 7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200명이 민노총 노조원인 걸로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1,600, 700명 중에서 1,200명이면 사실상 모든 권한을 민노총 노조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2012년 이때는 저희가 경영진이 이겼던 최초의 파업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노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보도본부장 바꿔라, 보도국장 바꿔라 하면서 2명 정도 노조 쪽에서 2명 정도 이제 사람 이름을 줍니다. 그럼 오케이, 우리가 이거 해줄게 라고 하면서 파업이 끝나는데 2011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경영진이 민노총 노조하고 타협하지 않고 승리를 거뒀어요. 저는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한테, 그때 윤모 언론위원장이었는데, 당신네들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미션, 원래 사명이라고 하면서 왜 언론사 노조가, 그것도 공영방송사 노조가 왜 민노총을 상급기관으로 두고 있느냐. 또 산업 권력, 당신네들은 재벌의 어떤 뭐 기사 부탁하고 이런 것이 다 드러나면 그거 엄청나게 비판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사실상 정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민노총을 상급기관으로 두느냐.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MBC 1200여 명의 노조원이라고 하면 그냥 노조비가 지금 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제일 많았던 데 30-4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민노총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노총이 이제 하급 그 산하 기관에 비용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위원장 지금 현재 위원장은 아닙니다. 우리는 민노총한테 뭐 이런 기사 써라 저런 기사 써라 이렇게 우리가 일일이로 보고를 받거나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왜 노조비를 거기다가 주죠? 그렇게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 개인 아닙니까?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어떤 특정 기업이라든가 다른 조직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그 기관이 파괴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노총의 경우는 여러분 가장 최근에 석모씨라고 하는 사람이 15년형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간첩행위로. 그리고 그 조직국장들
등 나머지 2명도 간첩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또 보면 드러난 것이 김정은한테 충성 서약을 하는 편지도 보낸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민노총한테,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걸 두둔하는 사람들, 그거는 일부 민노총 조직원들의 일탈이다라고 하겠지만, 웬만한 조직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조직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민노총은 그 강령에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그냥 딱 그 눈에 보이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럼 그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정치 세력화는 어떤 정치 세력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치 세력을 주장하는 그 민노총을 상급 기관으로 두고 거기에다가 모조리를 갖다 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저는 그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는 답변을 하지를 않아요. 그냥 요즘 시청자요. 저도 좀 요즘 대통령도 깽판 이런 소리 쓰는데 저도 좀 그런 명함을 써보니 요즘 대통령 하는 거 들으면은 어떤 말이 언론인들이 써야 되는 말인가 의심을 하게 되는데, 깽판이라는 말도 쓰고 그런데 시청말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도 그 언론사들에서 쌩까더라고요. 저도 미세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보면 2012년에 이 글을 썼던 사람이 나중에 보도본부장이 됩니다. 이때는 차장된가 편집자된가 그런데 지금은 X로 바뀐 트위터에 이런 글을 씁니다. 광고 기자죠. DJ 생존을 그리고 시점이 3월 27일이라고 있잖아요. 4월 11일인가 13일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한 2주 전에 기자가 이런 글을 올려요. DJ 생존을 가정하고 그의 메시지를 수정하는 상상에 빠지다. 언론 자유 등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와 남북 건국, 서민 생활과 민생 경제를 타탄시킨, 이거 봅시다. 이명박 정권의 집권 당인 새누리당에게 단 한 표도 주지 맙시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이 선관위에서 오시면 당장 문제 삼을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겠지만, 기자가 저는 그 참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예표를 세나가면 제가 방송위원장 있을 때 이틀 만에 탄핵 소추당하고 정말 너무 어이없고, 거기다가 민주당 의원들은 나가서 방송들에 나가서 이지수 탄핵 정당하게 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탄핵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정치 중립 위반, 민주당이라는 말 집어넣었다고 정치 중립 위반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선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적탄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이 기자가 이런 글을 올릴 수 있습니까? 또 노 대통령 생존을, 노무현 대통령이죠. 생존을 가정하고 그의 메시지를 주장하는 상상에 빠지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진정한 사람 사는 세상을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로 만들어 갑시다. 이거 누구 찍으라는 얘기입니까? 민주당 찍으라는 얘기잖아요. 기자가. 그리고 또 다른 트위터를 보면은 지난 4년에 대한 심판을 해야겠죠. 이거 기자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당시 그때 170일 파업하고 할 때 기자들, PD들 이런 일을 하고 다녔습니다. MBC가 어떤 특정한 역사의 시기, 순간순간에 이렇게 이제 변모해가는 과정을 저는 보고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노조위원장이었던 친구는 이제 10년 지난 사업에 기술본부장 임원이 됐고, 이 글을 썼던 기자는 보도본부장이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보도본부장이 됐을 때 어떤 기사가 나오겠습니까? 아까 북한 열병식 기사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께서 이제 내일로 뉴스를 보시고 하기 때문에 이 텔레비전이라는 건 사실, 뉴스라는 건 사실 습관이거든요. 특히 이제 KBS 같은 경우는 제가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 사는 분들을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고정으로 틀어놓고 특히 KBS 원 같은 경우는 광고가 없기 때문에 8시 30분에 드라마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정성을 다하는 이렇게 하면서 바로 뉴스를 이어주기 때문에 뉴스 시청률이 높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매일 습관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북한 열병식, 김정은 열병식 굉장히 축제 분위기로 했네. 북한도 좀 자유스럽게 보이는데 방축제 이렇게 이제 정말 바람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스며들어요. 우리가 원치 않죠. 그리고 이제 참 이것도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MBC에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사장이 된 박성재 사장이 한 말을 이제 제가 가져다 와봤는데요. 딱 보면 100만 명, 이게 제가 나중에 회자가 많이 됐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MBC 사장이 있고, 이거 뭐 소위 조국 수호 집회에서 서초동에서 사람 모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때 당시에 TBS 김어준 방송이 나와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광화문에서는 우파 시민들이 이렇게 조국 물러나라고 주장했던,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반문재인 정부 시위를 했던 그 시위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약간 마시간 사람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가 뭐냐면 이 박 사장 같은 경우도 이제 공영방송 역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또 공영방송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거기서 그래도 진짜 역사가 보이는 게, 이 사람의 또 아들은 지금 소위 윤어게인 운동을 하고 있는 자유대학의 공동대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지금 의견이 달라서, 정치적인 시각이 달라서 나와서 따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금 오늘도 여기 청년들이 많이 오셨지만, 저는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일종의 디솔트라고 하고, 기본요금이라고 초기 많은 기초 화면이라고 하고, 최근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되겠구나 라고 희망을 가지는 게 이 2030 청년입니다. 이 2030 청년은 지금 대한민국의 2030 청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청년입니다. 자격증도 공부하고 청년 여러분들한테 경의를 표하면서 이 청년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냥 MBC 뉴스 보고, KBS 뉴스 보고, JTBC 뉴스 보고 그대로 듣는 대로 그렇구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주장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인터넷에서 또 신문에서 도서관에서 찾아보고 이게 맞지 않나 틀렸나 직접 검증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030 잘 속지 않아요. 누구를 속입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2030 청년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MBC 이제 언론노조 구조를 보면은 상당히 흔히 군대식으로 돼 있다고 해요. 여제식이고 딱 들어가면 바로 1년 선배한테 많이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1년 선배가 바로 위에 선배가 제일 무섭다고 해요. 그냥 시킨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좌파 정권이 노조 간부에 훈장을 줬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진 위에 왼쪽에 보면은 노무현 봉하마을에 가서 추모하는 최문순 사장, 그다음에 박성재 사장, 최승호 사장, 세 사람 다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 노조위원장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언론사 노조를 하면 되는데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최승호 사장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고 있고 손잡고 있고요. 그리고 2010
2012년 당시 170일 파업을 할 때 파업 현장을 찾았던 정치인들 몇몇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신경민, 이 땅의 언론 자유가 얼마나 절박하고 그것이 더 멀지 않은 순간에 올 거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밤. 또 기자 출신이니까 말을 근사하게 하시네요. 노회찬, 이렇게 돼 있죠. 정부를 비판한다고 방송을 받고. 최근에 보니까 김현정 씨라고 CBS 아침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던 친구가 바뀌었어요. 근데 작년인가 이재명 대표 시절에 김현정 씨가 이재명 대표 민주당을 프레이밍을 했다고 매우 비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내려간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정희, 유시민, 문재인, 심상정, 문성근 이런 사람들이 다 MBC의 내부 파업 현장을 찾아서 이렇게 연설도 하고 지지도 하고 이렇게 현장을 찾아서 공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몇몇 한번 보세요. 서기호, 천정배, 한명수, 박영선, 전병헌, 정동영, 노웅래, 최민희, 임수경, 김기식, 김지윤, 현영길, 박홍근. 근데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말이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까 그 신 대표가 프랑스의 진지전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게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였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2012년도였잖아요. 끊임없이 그들은 서로를 독려하고 가서 응원해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작가 이문열 씨가 한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그게 아마 2024년 말인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했다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은 자기가 우파라고 말은 하는데 좌파처럼 행동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는 스스로 나 우파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도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좌파처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해서 언론, 그다음에 작가, 영화계 소위 개념 배우들 있잖아요. 개념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또 개념이 있다, 인식이 있다, 배운 사람이다. 그런 개념 배우들이 끊임없이 사적인 자리에서 또 이제 좌파 집회를 하게 되면 거기 가서 지지 바란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게 멋있는 거구나, 개념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당한 일인데 제가 이제 그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근데 당연히 회사에 대해서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렇게 되면 징계를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책임자였었기 때문에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아파트 입구에 저렇게 이제 1인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도 MBC 파업에 동조하고 저도 이거 보면 집단이라고 책임자, 제가 집단행보를 시킨 게 아니고 다 인사위원회에서 그 징계를 결정하는데도 제가 말하자면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런데 진짜 애가 오면서 볼까봐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게 얼굴 사진을 박아서 하는 거는 불법이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여기 여성이 매일 바꿔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와서 합니다. 여성이 이제 사진은 빼고 사진 밑에 저기다 붙였죠. 끊임없이 시민들도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좌파 시민단체를 칭찬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정말 이쪽은 행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들 고소해가지고 50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 보면은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 피켓 들고 김장겸 퇴진, 고영주
퇴진, 이진수 사장님 퇴진하기 좋은 날입니다. 지금 제가 대전 MBC 있던 때거든요. 유이선은 박문진 이사인데 이렇게 하는 저 사람들 있죠. 대부분 다 기자, PD 직원들입니다. 제가 저런 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 기자, PD, 지식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식인들은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우리는 유이선 교수님이 부끄럽습니다. 자랑스러운 유화의 스승으로 남아주세요. 그래서 유이선 박문진 이사가 나가고 또 다른 박문진 이사가 나가면서 박문진 이사가 말하자면 국민의힘 계열 이사들이 6명, 민주당 계열 이사가 3명 있었는데 2명이 나가니까 이게 역전이 돼서 공영방송 김장겸, 고대영 사장들 다 쫓겨났습니다. 근데 반면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됐던 박문진 이사, MBC 대주주 이사가 아직까지 나와있고 EBS, 유시춘, 유시민 씨 누나죠. 역시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됐던 이사장들이 윤석열 정부 하나 거쳐서 아직까지 이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대전 MBC에 있을 때 출근하려고 가면은 엘리베이터를 계속해서 문 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 사무실에 올라가려면 계속해서 문 여는 걸 열어가지고 못 올라가게 하고 이진식은 물러나라. 사진도 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못 나온 사진입니다. 대전 시내 곳곳에 현수막 걸어서 집단 그리고 책임자 이진식은 물러나라. 그런 식으로 이제 창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눈에 띄는 게 이 아랫줄 왼쪽에서 세 번째 보면은 최대한. 최대한 지금 펜앤마이크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 최대한 부장이 아까 얘기를 드린 대로 MBC에서는 인노총의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정말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부장 같은 경우도 저기 활동을 또 하다가 결국은 나와서 공영노조, 비인노총 노조 위원장까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면 이제 좌파 사장 때는 파악을 거의 하지 않고 우파 사장 때는 어떻든지 사장 물러나라 하면서 하는 히스토리를 제가 적어봤는데요. 좌파 대통령이 있으면 이제 좌파 사장 물러나라, 우파 사장 물러나라고 파악을 하기도 하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KBS 이제 공영방송이 이런 방송사들입니다. KBS, MBC, EBS, YTN, 연합뉴스 TV 이렇게 됐는데 KBS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장과 사장이 바뀌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MBC는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됐던 이사장과 사장들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임명된 날짜들을 보십시오. 2018, 2021, 2022, 2023 이렇게 되어 있죠. 그 YTN은 사실상 유진그룹이 주식을 사서 대주주가 됐는데 이게 이제 다시 원래대로 다시 주인 없는 회사 그러니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 방송이 됐는데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송 상법이라고 하면 통상 이제 KBS, MBC, EBS 세 개의 공영 방송에 관한 거고요. 방통위법은 이제 저를 잘라냈던 방미통일법을 만들어서 이걸 없애버렸죠. 이걸 방송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안에 이제 없애버렸죠. 보면은 재석 180인, 국민의힘은 퇴장하고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니까 180명 중에서 170가구 반대가 2인인데 저의 추정은 이준석, 천하람 이 두 명이 반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뽑고 난다, 사장 뽑고 나온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법제화가 보도 책임자가 보도 국장, 또 뭐 시사, 뭐 회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시사 제작 국장, 시사 교양 국장 이런 소위 보도와 관련된 국장들을 임명 동의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과반을 자 MBC 같은 데서 1,200명이 노조원인데 과반 되는 데 물어보나 말하겠죠. 그럼 누가 원하는 보도국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혹시 만에 하나 예를 들어 만에 하나 우파 사장이 막 어떻게 하다가 세 명 다 우파 사장이 선임이 됐어. 추천이 됐어. 그래서 제일 그래도 덜 우파인 사람이 사장이 됐어. 그래도 이제 뭐가 남아있냐? 정말 이 민주당은 정말 치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더 방을 하나 더 만들어놨어. 그게 편성위원회. 편성위원회는 누구는 혹자는 인민위원회 비유를 하기도 하던데 편성위원회가 어떤 걸 하냐면은 편성위원회. 편성은 영어로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자, 형식,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런 프로그램이 돼, 안 돼, 너 빼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편성위원회인데 편성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노사범수라고 하면 또 노조 이렇게 할까봐 사측 5명, 종사자 5명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MBC 같은 데 종사자가 어떤 종사자가 나오겠습니까? 물어보나 안 하죠. 물어보나 안 하죠. 자, 그리고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언론학회, 미디어학회에서 2명 추천하게, 이사를 2명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런 성격을 보면은 전부 다 보면 약간 우파 성향의 사장 물러나라 하고서 성명서를 발표한 전력이 있는 단체들입니다. 자, 편성위원회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보세요. 편성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사, 회사 측이 추천하는 5명, 종사자들 노조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5명, 총 11으로 구성이 되고 그다음 보면 방송사의 편성 관련 중요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사장 뽑는 거기도 아까 제가 민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다음 전교조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뽑아놨는데 또다시 한 번 더 펜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위 민노총 계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다. 근데 이제 제도적 의의와 장점 이걸 이제 그 사람들 어떻게 주장하느냐? 방송사 경영진의 편성권 남용을 견제하고 제작 자율성과 공정 방송을 보장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걱정되는 게 뭐가 있느냐. 얼마 전에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방송 미디어통신 심의위원회. 미디어통신 심의위원회가 뭐냐면은 인터넷이나 그 방송과 관련해서 정말 편파적이거나 어떤 특정 그룹의 진영에 편파적인 그런 보도가 있을 경우에 그걸 심의하는 기구거든요. 그걸 지금 신고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이게 지금도 이제 민간 독립기구예요. 근데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종편들 보니까 유튜브 같이 그렇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편향적이던데 이거 어디 좀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가 그건 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또 법적으로 통제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묻던데 지금 어떻게 만들어놨냐면은 지금까지는 민간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 이게 독립기구의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탄핵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놓치면 정권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안 하면 그냥 탄핵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 자기 목 생각한다고, 만약에 자기 목을 생각한다고 하면 정권에 부합하는 그런 시위를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시민위원회조차 정권 아래 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와서 심지어는 소위 그 좌파 진보단체에서도 다 반대했습니다. 근데 반대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다수에서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썼지만 방통위가 이제 방비통위가 됐는데 미디어 세 글자 넣고 이진수 세 글자 떼버렸어요. 차이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과기부에서 한 30명 정도 정도는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는 법 바꾸거나 기관 안 없애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미웠으면 제가 이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을 해가지고 3특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냐면 첫 번째 이제 제가 사실 그때는 새 정부가 새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처음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그 국무회의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 때 임명된 사람들이 국무위원으로 장관들이 있었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본인도 좀 불편했는지 뭐 웃으면서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고 다 돌아가면서 박수를 했잖아요. 저도 했죠. 인사는 뭐 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공부 같은데 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잘했죠. 그때까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제 그 3특검 윤석열 대통령 때는 그걸 법원을 인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참가가 되지를 않았는데 그걸 그 각 부처에서 제2요구권, 거부권을 건의를 했던 그 장관들이 말을 바꿔가지고 통과시켜야 될 그 순간이에요. 저는 이제 그 3특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3특검법은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최상병특검법 이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고 추천권 없고 민주당하고 조국당에서는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치보복을 비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그렇고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난 다음에도 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보복으로 비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러고서 4번 정도 참석하다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위통위 같은 경우도 상임위원 5명에서 이제 상임 이상이 돼가지고 7명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새로 엊그제 김종철 새 방위통위 위원장이 이제 취임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 양반이 보니까 이제 통진당 해산을 반대를 했고 정당을 쉽게 이렇게 해산을 해서 되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더니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뭐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정당 해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인사청문회 할 때도 이 모양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짜 안경 쓴 친구가 그 언론노조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진숙 물러나라 뭐 어쩌고 하면서 제가 이제 국회 경위에 의해가지고 보호를 받으면서 들어가는 거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 저 친구들은 제가 아까 2012년에 그 사진 보여드렸죠. 저는 이제 민노총으로서는 저는 정말 탄핵 대상 1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숙은 뭐라도 하면 안 돼요.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방통위 그때 당시에 담당 국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지금 저 민노총에서 노조에서 시위하고 있는데 좀 딴 데서 대기하다가 들어갈까 그래서 당신 진짜 몰라서 그러는구나. 걔네들 절대 안 합니다. 그냥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취임 전부터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틀째 탄핵소추안 발의했죠. 감사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유성경찰서, 영등포경찰서, 경찰, 공수처 지금 엄청나게 많이 걸려있습니다. 제가 예, 탄핵 플러스. 그래서 이제 참 탄핵 때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나가서 아니 일도 안 하고 탄핵 기간 동안에 그 월급 다 받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원할 때 제가 원할 때 지금 직무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려고 그러면 법률비가 들겠죠. 그래서 일도 안 하고 월급 받는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선법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공영노조에서 만든 팜플렛인데 제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땡병 뉴스 시대 도래 공영방송 민노총 이중대 전락하고 지배구조가 복잡해져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에서는 6명, MBC, TBS 5명, 방송 미디어 단체 2명, 변호사 단체 2명, 그다음에 시청자위원회 2명, 그다음에 구성원 2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임 소재 하여튼 희한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다음 YTN 등 민영방송까지 장악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민영방송까지 장악됐냐면 편성위원회. 이게 모든 보도 기능을 가진 모든 방송사에는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를 안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방송사로서 어떤 면에서 보면 3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모든 보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YTN이 이제 연상복귀시키려고 편성위원회 의무화하고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전부. 자, 아까 왜 그런 이런 일이 생겼냐? 지금 선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까 선거 얘기는 안 하고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공약법 13대 7 또는 8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어때는 왔다 갔다 여기 예쁘주고 저기 예쁘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안 돼요. 역부족이에요. 좀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민노총 참여연대 시민단체 이게 더 무게를 힘을 실게 됐고 제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진짜 어떤 언론사 사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배, 만약 제가 그렇게 수갑하고 끌려갔더라도 또 비서관 몇십 개 해가지고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선배는 어떻게 갈 생각을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쪽팔리냐. 사실은 이 카드도 제가 당사한테 그랬어요. 아니 수갑을 채워놓고 카드는 왜 씌우냐. 카드 벗겨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인권 때문에 카드 씌워야 돼요. 정말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정치 중립하고 선거법 위반 그 혐의로 영등포경찰서가 끌고 간 건데 제가 아까 훨씬 방금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오직 이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민주당과 좌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 이 말 가지고 선거법하고 정치 중립을 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민주당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이게 선거법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민주당이 실제로 잘못한 거 있어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네? 민주당이 성략이냐?
저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뭐냐? 저는 그때 뭐 선거고 정치 중립이고 그건 전혀 연구였고 어떻게 이틀 만에 탄핵 소추를 발휘하느냐. 저를 탄핵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점이. 이틀 만에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 저는 그 처음에 했는데 이걸 선거법을 집어넣으라고 지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드시는 분이 있고 제가 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는 장소만 말씀드리는데 말과 몸과 돈으로 세상이 바뀝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새로운 정보 얻었으면 주변에 알리세요. 항상 일 보면은 제가 좀 어떤 면에서 이건 선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뒤에서 모는 기도 없겠습니다. 뒤에서 모는 기도 오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딴 데 가서 딴 사람한테도 뒤에서 모는 기도 없는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시끄럽게 도와줍니다. 그냥 사석에서 밥 먹으면서 이래 세상 이래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그렇게 민주주의 공화국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론사에서 나와서 한 말씀 해주시고 못해요. 하고 입 딱 닫아버리거든요. 부지런히 바라고 정말 또 이런 그 집회나 불의와 규정을 비판하는 그런 집회가 있으면 몸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몸으로 나타나야지. 명령보다는 분명히 그리고 힘나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나타나시고 또 만약 여러분들 생업 때문에 힘드시다고 하면 그게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여러분 뭐 그거 커피 한 잔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어떤 단체 운영하시는 분한테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시적으로 100만 원 보내주시는 분보다 10,000원짜리로 꾸준히 보내주시는 분이 훨씬 더 고맙다고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냐. 제가 이 정말 부당한 아주 무도한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더 현실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방송 사법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편파 보도 이런 게 있으면 방송이변통신위원회 신고도 하시고 그다음 방송사에 전화하시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꾸 사석에서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아까 그 언론사에서 나오셔가지고 있던데 뭐 내년 총선 내년 선거 출마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헌법재판소에 가처분하고 헌법 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가처분을 안 해요. 가처분 심판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요즘 게시판들 많잖아요. 여러분 저의 당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부패, 부정, 편파보도 이런 거 있으면 정말 전화도 하시고 게시판에 글 남기시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페이스북 하지만 페이스북에 여러분들 부지런히 여러분들 말을 하시고 글을 쓰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세상이 달라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 절대로 안 달라집니다.